사람들은 이곳을 신들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들은 언제나 배가 부르지요. 어쩌다 올리는 게 아니라 매일, 그것도 3끼. 사람은 굶어도 신들에게는 바칩니다. 발리에만 4,600여 개, 힌두 사원에는 꽃과 향, 그리고 음식이 넘쳐납니다. 우리 머릿속 발리의 이미지는 푸른 바다, 하얀 백사장이지만 매일 1만 5천여 명이 해외에서 날아오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관광지 발리의 뒷골목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가 마구 뒤엉켜서 실려오지만 이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분류됩니다. 돈 될 만한 건 병뚜껑 하나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바지런하고 섬세하고 인내가 요구되는 쓰레기 선별 작업의 백미는 음식 찌꺼기를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저 잠반 어디로 가나? Karena apa ya Pak? Kalau nggak dipilah, kita kan seperti kayak sisa makanan ini ya, dikasih makan babi ya buat untuk beli rokok gitu dah, dijual buat beli rokok. Untuk makanan babi? Iya, untuk makanan babi, sisa-sisa orang ini, sisa-sisa makanan. Nah, kalau plastik-plastik yang bening kayak gini ya, kayak gini, bening kayak gini, ini nanti diolah. diolah lagi, kita jual gitu. 세계 어느 나라나 쓰레기의 대세는 플라스틱. 잡동사니는 소각로행. 연기라기보다 독가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장소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엄마는 돼지 먹이를 손질하고 있네요. 쉴 새 없이 칼질을 하면서도 마음은 아기한테 가 있고 쓰레기 더미에서 엄마가 골라준 사탕. 그래도 쓰레기가 한 곳에 모인다는 게 가상하고 플라스틱 종류도 투명하거나 흰색만 재활용한다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고 여기 이 젊은 엄마도 딸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거해가는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뗄 건 떼고 벗길 건 벗기고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왠지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페트병의 달인인 이 애기 엄마도 어찌 보면 생활 쓰레기 덕분에 돈벌이를 하는 것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Ini dipisah kan mau digiling ulang. Ininya botolnya mau digiling. Botolnya ini mau diproses lagi.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그 쓰레기나마 뒤져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런 환경과 빈곤의 악순환은 우리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이란 암시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유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그다지 친근하지 않습니다만 완구류에 관한 한 이유에서 구할 수 없으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몇 동, 몇 층, 몇 번째 골목, 또 거기에다 몇 호, 이렇게 정확히 알고 가지 않으면 무작정 헤매게 되는데 골목도 끝이 잘 안 보입니다. 택배, 중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신용거래가 많답니다. 그래도 새로운 손님들이 끝없이 몰려와 이 시장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만 가는데 요즘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러시아 상인들이 판을 크게 벌이는 편이죠. 들어오는 값싼 장난감, 이제 더 이상 특수 용도가 아니라 내국인들은 별 관심도 없는 듯 그냥 스쳐들 지나갔습니다만 외국 바이어들에게는 이거 가져가서 우리나라 애들에게 팔면 반응 뜨겁겠다. 카메라가 달려있는 제법 그럴듯한 드론도 2, 3만 원이면 사갈 수 있으니 바이어들 정신이 혼미해질 게 분명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그 나라의 쓰레기가 될 게 분명하겠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환경 생태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생활 폐기물, 즉 쓰레기가 중국에서 세계 곳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오직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거래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가격이라면 이 제품을 많이 팔 수 있겠다. 팔고 사는 사람 모두가 기꺼이 합의에 도달하는 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정당한 상거래겠지만 이 제품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그 최종적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아이들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유년의 꿈을 도배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저 쓰레기들 다 어디로 가나?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려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뻐서 당장 우리 아이에게 사다 주고 싶겠지만 생활 폐기물이 되었을 때 쓰레기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빠르게 쌓여갑니다. 플라스틱은 또한 대단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끝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조화가 바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어떤 묘지를 가보더라도 살아있는 꽃 대신 이렇게 조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화도 수명이 있어서 이내 플라스틱 쓰레기로 변하게 되고 땅속에 매립되거나 소각로에서 불태워 버려야 하겠죠. 규모가 좀 큰 곳으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박람회. 중국인 절반, 외국인 절반. 부스가 수천 개라 다 보려면 일주일도 모자란다. 그 말은 조금 더 과장이 아니었죠. 과연 세계의 공장이로구나.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싸구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죠. 파는 물건도
이쑤시개나 고무장갑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요긴한 모든 것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력으로 가상 체험 현실도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가지고 노는 물건들이 첨단 기술을 장착하고 점점 더 정교하게 구매자들을 유혹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세상에 파묻혀야 할 쓰레기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그 부피 또한 엄청나다는 사실이죠. 중국은 전 세계 아이들에게 국어 교육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영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 물론 한국어도 있지요. 이제 좀 더 중국의 앞서가는 제조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많이 보던 물건 아닙니까? 철 수세미, 우리 주방의 필수품. 네, 수세미가 아니라 저 기계를 판다는 것이죠. 저런 빨대 쓰지 말자고 세계 곳곳에서 소리 높여도 여기 이 기계 앞에 서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빨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빨대 제조기, 빨대를 무한정 생산해내는 저 공장 기계를 팔겠다는 것이죠. 빨대는 별것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종이컵 제조기. 저 무섭게 빠른 속도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손으로 만들던 빗자루나 바닥 닦는 솔도 첨단 기술이 빠른 속도와 대량 생산 쪽으로 소비 패턴을 몰고 가네요. 지구는 이미 어마어마한 쓰레기 위험들의 문턱을 넘어서 마구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 희망이 보이는 청결한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차가 대중교통수단, 매연도 타이어 마모도 없고 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민의식. 나라 이름만 들어도 왈츠의 멜로디가 넘실넘실 흐르고 발길 닿는 곳마다 예술과 문화가 펼쳐지는 오스트리아는 관광대국이기도 하죠. 처음 봤을 때는 저 차의 정체가 아리송했습니다. 탁탁탁 6번이나 털고 난 다음 아니네요. 한 번 더 털고 네,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였죠. 전차도 청소차도 오스트리아가 깔끔하다는, 청결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저 조형물은 전망대가 아니라 굴뚝. 믿기지 않겠지만 굴뚝이랍니다.
그것도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이라는데 Man hat den Menschen erklärt, wir haben Müll, wir müssen den Müll entsorgen und die Müllverbrennung ist eine sehr umweltschonende Art und Weise, um Müll zu entsorgen. Noch dazu können wir Energie in Form von Fernwärme und auch in Form von Strom dadurch gewinnen. 도대체 어떤 소각장이길래 굴뚝은 유별나게 생겼고 전 세계에서 견학단이 몰려온단 말인가? 한국에서도 벌써 여러 팀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편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왜 이 건물이 이토록 예술적인가? 미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역발상, 세계적 예술가 훈데르트 바서에게 소각장 재건축을 맡긴 거죠. 제주도에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 세계적인 예술가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싫어하는 혐오 시설의 재건축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Ja, wir befinden uns hier in unserem sogenannten Kontrollraum auf unserer Warte. Von hier aus wird die gesamte Spittelau.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친환경 첨단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는 단순히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합니다. 소각장 바로 곁에 전력회사가 서 있는 까닭이죠. 온수와 전기, 그 다음 단계는 Die dritte Reinigungsstufe heißt Denox-Anlage. Hier werden die Stickoxide, die NOx-Gase, die bei jeder Verbrennung entstehen, mit Hilfe von Ammoniak, aufgespaltenen Stickstoff und Wasser. Das ist beides ungefährlich. Hier werden auch die Ultragifte, die Dioxine und Furane, zu annähernd 100% zerstört. Das war die erste Anlage auf der ganzen Welt, die das bereits in den 90ern geschafft hat. Da sehen wir jetzt eine Müllmischung, also wie der Müll tatsächlich zu uns kommt, wie wir vorher besprochen haben, gibt es ja Mülltrennung. Ja? Gut. Okay. Natürlich hat der Kollege recht, wir verwenden kein Fosfor oder wie das heißt. Ja. Eis. Eis, ja. Mandarine. Die Mandarinen. Apfel. Den Apfel. Papier.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쓰레기 분리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안내하는 것이 학교의 임무라고 인솔 선생님도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Wie man Müll trennt, was mit unserem Müll passiert. Und deshalb schauen wir hier in die Spittelau und schauen uns die Müllverbrennung an. 사람들이 소각장을 볼 때마다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슈피텔라우 소각장의 건축 이념이었다니 놀랍습니다. Mittendrin. Ja, das ist genau das ist das Besondere an dem, weil normalerweise wird es am Stadtrand gebaut, so eine Müllverbrennungsanlage, und wir haben es mitten in der Stadt. Und die sind ja normalerweise hässlich, also die sind ja nicht sehr schön, und in Wien, die ist besonders schön geworden, finde ich. Ja, wir sind stolz drauf auf unsere Müllverbrennung. 이곳이라고 소각시설에 대한 반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주민들과 소통했고 위대한 예술가 훈데르트 바서는 혐오시설을 문화공간으로 디자인했지요. 그 결과 소각장은 비엔나 명소 10곳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Ja, wir haben sehr, sehr viele Gruppen aus dem In- und Ausland. Es sind Politikerinnen und Politiker, es sind Techniker, die sich über unsere Technik informieren, es sind Schulgruppen. Und ja, es ist auch richtig, auch in Osaka steht eine Müllverbrennungsanlage, die von Meister Hundertwasser gestaltet wurde.
비엔나에 슈피텔라우 소각장이 있다면 일본 오사카엔 마이시마 소각장이 근사하게 솟아있죠. 그것도 쌍둥이로 말입니다. 훈데르트 바서의 예술혼이 여기서도 빛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현대미술관일 것이다. 아냐, 유니버셜 스튜디오야. 나름대로 추측들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쓰레기를 태워서 난방도 하고 전력도 공급하는 매우 예술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장이죠. 체험학습, 비엔나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うちのマスコットが焼却の様子を説明することにします。2分ぐらいです。悪いガスが品で取り除いているんだ。こうして煙はきれいにされて煙突へ送られているよ。またゴミピットの中の空気を焼却炉に送り込んで一緒に燃やしてしまうので、ゴミから出る匂いを少なくして衛生的に処理できるんだ。 오사카 주민들도 소각로 반대했지요. 온수도 전기도 필요 없다. 계속된 갈등을 잠재운 것이 바로 비엔나의 소각장. 보세요. 이 아름다운 소각장을.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이었죠. 세계적인 예술가라는 말에 주민들은 우선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형물이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면 오사카의 명소가 될 것이 틀림없다. 전국, 아니 외국에서도 방문객이 찾아올 것이다. 주민들이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韓国からもたくさん来られます。中国、韓国の方もたくさん来られます。 겉만 그럴싸한가 싶어 안으로 들어가 봤죠. 청소차는 주택가를 거치지 않고 한신고속도로에서 바로 소각장에 진입. 가전제품은 몇 번, 가구류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지정된 투입구에 폐기물을 하차시키게 됩니다. 쓰레기는 크게 두 종류, 불태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게 되고 쇠붙이 종류는 섬세한 과정을 거쳐 철이면 철, 구리면 구리 각각 분류된 다음 거대한 분쇄기에 들어가 원래의 모습, 즉 원자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죠. 태우고 부수고 할 때 다이옥신인지 뭔지 그런 유해물질 나올 거 아니냐. 이 미니어처를 보여주면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日本の法律の基準の、何十分の1から何千分の1、法律より極めて低い排ガスの濃度にして煙突から排出してございますんで、窒素酸化物ノックスやったら法の基準の16分の1。 기준치의 16분의 1. で、硫黄酸化物ソックスに至っては法基準の1300分の1で、塩化水素 HCl に至りましては、法基準の400分の1。 기준치의 400분의 1. 70年前はこんな肩引き車言うて人間が引っ張ってゴミ取りに来ましたよって拾い集めてる70年ぐらい前の 사람들이 어깨띠를 하고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 자동차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오사카는 운하의 도시. 지금은 중요한 관광 자원이지만 예전엔 쓰레기 이동 경로로 사용되기도 했죠. 자, 그러면 생활 폐기물, 쓰레기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어떤 형태로 옮겨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소각로를 거치게 되면 중량이
5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쓰레기 1톤이 소각되는 과정에서 이 거대한 증기 터빈이 약 1,00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마지막으로 제거된 폐기물은 오사카 앞바다 내립지로 실려가 새로운 땅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もうマンションの真横に焼却工場が建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ので、煙突から出る排ガスは極めてクリーンなガスやないといかんと。 소각로가 인구 밀집 지역에 주민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주민들과 수없이 만나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이지만 거기에는 과학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어 있었죠. 다이옥신, 질소 화합물, 유황산화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비엔나에서, 오사카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는 일찌감치 세계적인 관광지 반열에 올랐습니다만 앞마당, 뒷마당 청소해야 할 일 또한 많아졌습니다. 바다 빛깔이 푸를수록 쓰레기들은 더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빴으면, 아니 얼마나 일손이 부족하길래 돌틈마다 끼워놓고 말았을까? 청정 제주도가 이 지경이면 다른 곳은 오죽할까? 이제 우리는 쓰레기를 통해서 인간의, 인류의 생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 나라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국경을 넘어가 이웃 나라의 환경을 해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한 나라의 품격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생태적으로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 섬에서 눈에 띄지 않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 공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깨끗이 때를 벗기고 조각조각 자른 다음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을 거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녹아버려야 가능한 일이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형태. 국수발처럼 모양을 바꾸어서 냉각수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작은 구슬이 되고, 이 구슬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인천이나 서해안 어느 항구로 가서 컨테이너에 실려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죠. 생활 폐기물을 땅에 파묻지 말고 가공해서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른바 블루 오션. 그러나 중국도 이제는 이런 폐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중국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국내에서 재활용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어차피 중국으로 가면 이런 뭐 깨끗한 이제 이런 쓰레기는 중국에서도 가져가지 않으니 국내에서 재생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그게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성주에서 왔습니다. 성주? 예, 성주 그 거래처에서. 펑 사장이 원료를 중국에 보낸다 할 때 그 원료란 바로 이 펠릿을 말하는 겁니다. 펑 사장과 함께 텐진으로 가보았습니다. 인천에서 건너온 마대들. 펑 사장이 자신의 물류 창고로 취재팀을 안내했지요.
이 펠릿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처에 빌딩 올라가고 중국은 발전한다기보다 거의 팽창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런 하수도 배관들이 쫙 깔려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휘둘러 보자니 고개가 다 아플 지경이었는데 아까 제주도에서 또 퐁 사장이 보여준 그 펠릿들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네요. 인천에서 가까운 퐁 사장이 운영하는 재활용 공장. 10년을 훌쩍 넘긴 세월 오직 폐기물 재활 사업에 청춘을 다 투자했다죠. 쓸 때는 요긴하게 사용했다가 오물처럼 버려진 온갖 플라스틱 제품들이 새로운 원료로 탄생하는 과정. 하수 배관들은 대개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물을 입혀서 국수발처럼 뽑아내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맨질맨질한 구슬 모양의 펠릿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알갱이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건축 자재로 쓰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재활용 시장 이 폐자재를 회수해서 결국 원료를 만들게 되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자원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전망이 있고 이 재활용 통해서 이 쓰레기를 가치 있는 재생 원료로 만드는 게 엄청 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도 사람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외딴 곳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버린 전기용품의 잔해들이 쌓여 있습니다. 전에는 통째로 중국행, 일일이 잔손질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중국에서 안 받잖아요. 중국에서? 네, 이렇게 자르기 전에는 안 가져간대요. 이제 그냥 이렇게 갖고 갔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중국으로 가요? 네. 세계 각국의 폐전선이 모두 모인다는 천진의 한 재활용 공장. 중국은 무얼해도 스케일이 크네요. 요즘은 중국 정부의 환경 정책이 엄격해져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 적당한 넓이를 차지하고서 시끄러운 기계를 벗삼아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전선을 크기별로 저 구멍 속에 집어넣으면 고무로 된 겉껍질이 분리되면서 속살이 드러나는데 황금처럼 빛나는 저 전선들. 네, 구리입니다. 원소기호 CU. 감나가는 붉은색 금속. 두툼한 전선 속에는 저렇게 촘촘히 숨어 있는데 벗겨내는 대로 다 돈이 쌓이는 것이죠. 구리가 주석과 합쳐지면 청동이 되고 아연과 결합하면 황동이 되는데 전기 관련 사업에 꼭 필요한 금속. 한국에서는 버리고 중국에서는 열심히 쓸어 담고 있네요. 중국이 현재의 성장세를 갑자기 멈추지 않는 한 이 구리들은 참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 분명합니다. 쓰레기 재활용 사업에 한몫 단단히 할 거대한 열 분해기가 모양을 갖추고서 대중 앞에 처음 공개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폐전선이든 폐타이어든 완전 연소시켜서 기름으로 바꾸어준다는 사실이라면 환상의 열 분해기. 저 비닐 쓰레기는 도축장이나 여러 정육점에서 수거한 기름 범벅. 그러나 걱정 마시라.
파묻거나 어쩔 수 없이 소각해야 하는 저런 폐기물도 나에게 가져오면 돈으로 환산해 드리겠다. 김병국 박사가 10년에 걸쳐 개발한 야심찬 첨단 열 분해기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폐 비닐에서 기름이 빠져나오려면 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470, 80도 진공 상태에서 잘 나가네. 줄줄줄 흘러가는 것이 과연 기름일까요? 모든 비닐 제품은 석유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공 상태의 높은 열로 분해되면 다시 기름이 된다. 정제되기 이전의 상태, 제일 먼저 원유가 나왔습니다. 몹시 흐뭇해하는군요. 잘만 하면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문 듣고 재활용 업자들이 확인차 몰려왔네요. 아직은 석유니 휘발유니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일종의 혼합유입니다. 저 액체가 과연 기름 성분일까요? 작업장 면장갑에 골고루 잘 묻혀서 냄새요. 알았으니까 통화하자고. 다 장갑이 안 타고 기름만 타잖아. 고라지잖아 장갑 자체가. 대단하네. 지금 경유 수준. 아까는 휘발유 수준, 경유 수준. 이 다음에는 이제 반가시. 얼마 전부터 도시광산, 도시유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도시유전에서 뽑아 올린 여러 형태의 기름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20리터짜리로) 통일해 놓았으니까 꽤 뽑아낸 셈 아닙니까? 다른 손님도 찾아왔지요. 무얼 잔뜩 실었는가 봤더니 폐전선입니다. 얼마나 싣고 왔나 무게부터 달아보고 나서 폐전선을 내리는데 국내에서 그냥 재활용해도 될 것이 있었고 이제는 중국에서 사가지 않는 골칫덩어리도 있는데 이렇게 금으로 도금한 값나가는 물건들도 그냥 버려지고 있었지요. 있는 줄 알았더니 금이네. 국내에서나 중국에서나 원시적인 기구를 사용해서 손으로 일일이 벗겨내야 하는 폐전선. 저 작은 동굴 속에서 무슨 조화를 부릴 것인가? 딱 봤을 때 나 진짜 솔직히 반신반의했어. 왜냐면은 이걸 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리사이클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열악해요, 우리나라는. 재활용, 재생 사업이 열악하다네요, 우리나라가. 과연 이 열 분해기가 이분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으려나? 진공 상태에서 470도만 올리면 기름이 제대로 빠질 것이다. 김 박사 말이 맞는지 살펴보러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걸쭉한 기름이 흘러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재활용 업자들의 관심은 기름 쪽이 아니었죠.
폐전선 속에 들어있던 구리가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것이 바로 노다지, 요즘 말로 대박, 하룻밤 사이의 말입니다. 구리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게 있나 봅니다. 이 분야에서 수십 년씩 일한 분들이라 뭔가 다르네요. 은이다, 은. 장갑으로 닦아서 보니까 은, 진짜 은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물론 구리도 대만족. 다음 단계는 경제성. 소각로 안에서 나온 구리를 몽땅 씻고 또다시 개근. 처음 달았을 때가 2,600이었으니까 41% 나왔습니다. 41%. 그러니까 920kg를 넣어서 동이 나온 게 380kg 나왔어요. 그러니까 41% 정도가 나왔습니다. 동으로. 보통 때는 몇 프로 나오는데? 한 30%, 31% 나온다고 봐야죠. 왜 도시에 광산이 있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풀러봐. 뜨겁다 이거 아직도. 이 정도만 되면 훌륭한 거예요. 굿. 이게 없어졌잖아 에나멜이. 정확한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더 정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겠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무산소 상태에서 고진공 상태에서 분해를 하니까 유기화합물만 분해가 되지 이건 산소를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 줄어드는 양이 없고 제대로 그 양이 정확하니 산화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로스율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해요. 지금. 네. 로스율이 없죠. 산소가 없으니까. 네. 이거 지금 세계는 자원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소중한 자원을 그냥 매립해버리거나 헐값에 남의 나라 준다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살 때는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 버릴 땐 라면 박스만도 못한 게 폐차의 운명이죠. 여러분이 실컷 타다가 미련 없이 내다버린 그 자동차의 마지막 길. 자동차 한 대는 보통 크롬, 망간, 니켈 등 약 4.5kg의 금속을 남깁니다. 그리고 감추어 두었던 철선과 구리선도 적지 않게 모습을 드러내고 돈 되는 건 다 뜯어간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매립지로 보내 파묻거나 소각로에다 태울 수밖에 없는 저런 물건들이 폐차장 사업자들의 불칫거리라고 합니다. 엉덩이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스펀지며 고무 시트. 태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이 쓰레기들은 불타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고 합니다. 폐플라스틱이나 이 쓰레기들을 전부 다 빵에 묻거나 아니면 소각을 해서 버리게 되는데 이 자체가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열분을 하게 되면 아주 우수한 기름 성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다시 정제를 하게 되면 휘발유를 얻을 수 있고 경유를 얻을 수 있고 또 반가시유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병국 박사의 장담이 과학적 근거를 갖는 것일까? 그는 이곳의 책임 연구원이며 대체 에너지 개발과 폐기물 처리가 평생 매달려야 할 그의 과제라고 합니다. 폐차장에서 가져온 쓰레기들, 얼마 되지 않지만 시험 삼아 한번 태워볼 겁니다. 세척도 하지 않은 지저분한 스펀지, 이것저것 뒤섞여 있고 그나마 다 합쳐봐야 라면 박스 하나 분량. 저기서 과연 기름이 나올 것인가? 지켜볼 수밖에요.
진국이 이렇게 약간 떨어지잖아 지금. 이게 잘만 되면 쓰레기 치우고 돈도 벌고 여기는 지금 불 이거 하니까 지금 물 온도거든. 끝내주네. 그러니까 잘 되네. 진짜 잘 되네. 기름 완전히 기름 나오는 거. 400도에서 500도 사이 기름으로 만든 것은 다시 기름이 된다. 쓰레기 양에 비해서는 꽤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 잔재물은 어디에 쓰나? 아스팔트 만드는데 카본으로 사용하면 된다니까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번 이 만든 열분해기는 특히 그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무산소 상태에서 열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 열분해 내용 고분자 물질들, 즉 폐기물 이런 쓰레기들만 그대로 열분해가 돼서 기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단 수율이 굉장히 기름 나오는 수율이 높고 또 매연 가스가 없고 또 다이옥신이 생산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뽑아낸 시커먼 기름을 증류시켜서 경제성이 있는 당장 자동차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를 걸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기름은 누구나 뽑을 수 있다네요. 단 그 조건은 진공 상태여야 한다. 그래야 다이옥신도 생기지 않고 전기 사용량을 줄여서 누구나 폐기물을 자원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불이 붙죠. 그래서 이게 그 옥탄가가 약 8, 그 탄소 고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옥탄가도 좋고 이 휘발성이 좋아서 차 연료로는 아주 훌륭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인간의 개선 속도를 기다려줄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을 다 덮어버릴 것 같은 저 쓰레기 더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망연자실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저런 대량 생산 기계가 아프리카 곳곳으로 팔려나갈 때 앞서 나간 사람들이 그들의 기량을 조건 없이 나누어주고 지구는 한 가족, 한 집, 평등하게 청결을 누리는 세상이 찬란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